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다독다독 강사 심지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곧 괜찮아지겠죠? 꼭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와서 일상생활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다독다독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다가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책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어쩌다가 어른이입니다. 여기에서 어른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장난감 따위에 열광하거나 이를 광적으로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어른에게 어른과 어린이라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만화, 장난감 등에 광적으로 좋아하고 취미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과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서 가끔은 힘들어하는 어른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른이 된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책은 어른인 척 말고 진짜 느낌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기라는 부제목을 가진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책입니다. 작가 박산호는 전문 번역가로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 배우게 된 영어에 유달리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와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문학소녀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와 영국 브루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회화와 토익 강사를 거쳐서 영상 번역가로 일을 하다가 하드보일드 문학의 대가 로렌스 블룩의 무덤으로 향하다는 번역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출판 번역의 세계로 입문하였습니다. 빨강머리엔 거짓말을 먹는 나무, 사브리나, 인간으로 산다는 그 어려운 일 등등 60여 종의 작품을 번역하였고 저스로는 번역가 모모시엘 1일이라는 공저와 우리가 오늘 함께할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신의 단어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책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가가 그동안 자신이 읽은 책 속에서 알게 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하는 경험과 결부시켜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푸른 잎이 하늘을 덮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은 부지런히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할 만큼 가끔은 외로운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이 될 시간입니다. 그 길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추운 시간 뒤에 숨어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 그런데 봄의 시작이 시간을 속이지 않고 반드시 꽃을 선물하듯이 우리에겐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옥상 달빛의 노래 어른이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불러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습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책을 다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총 4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넘어져도 될 순간과 안 될 순간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를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지닐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묘미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아 라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은 정말로 좋은 스승일까? 거절 연습을 해보자. 섣부른 지적질은 고이 넣어두길.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다. 아픈 몸에서 배우다. 더 잘 실패하는 법. 어쩌면 우리는 성실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입니다. 책 내용을 다 같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몇 내용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내용 중에서 15쪽에 경험은 정말로 좋은 스승일까에서 작가는 2번의 교통사고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장롱면허로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never say never, 즉 절대란 말은 절대 쓰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작가는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이를 차로 등하교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운전이 무서워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고속도로를 다니다가만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17쪽에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최고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전담 영화 음악가인 히사이 시조의 나는 매일 감동을 만나고 싶다라는 책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경험과 지식은 절대로 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의 폭을 좁히는 경험이라면 차라리 풍부해지지 않는 편이 낫지 않는가 라는 구절을 보면서 나는 곧바로 교통사고와 운전이 떠올라 조용히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말에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험과 지식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 또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다져야 하는 자신의 믿음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고 틀려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시면 돈을 주고 사스라도 고생을 하라는 어른들의 말은 거짓말이며 자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하는 고생은 인간의 폭을 넓혀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성을 연마해서 삶의 진정한 아수라장을 빠져나오라고 따끔하게 조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경험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19쪽에 또 보시면 중간쯤에 호메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랄이라는 국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어른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다. 과거에는 성인들이 세상을 아주 잘 알았고 세상도 천천히 변했지만 21세기는 다를 거라고. 앞으로 20년 후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닌 개인의 회복 탄력성과 감성 지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유연함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쪽에 또 보시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제대로 다져온 나의 믿음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연해지자. 그래서 유연한 세상을 바라보자. 나의 지나간 경험이 나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변에 어른으로서 이런 말을 제대로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경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스승일까요? 나의 경험이 타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나의 경험이 반드시 그에게도 좋은 경험이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나의 경험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21쪽을 살펴보면 거절을 연습해보자에서 이순명의 혼자서 완전하게라는 책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나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거절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돈보다 더한 값을 치르고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거절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거절을 해야 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살펴보시면 노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고민은 나만 하는 게 아니어서 포털 사이트에 거절이란 검색어를 넣어보니 영업전화 거절하는 법, 고백받기 전에 거절하는 법,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법, 시댁에서 여행 가자고 할 때 거절하는 법,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는 법에 이어서 남편이 관계를 갖자고 할 때 거절하는 법, 보험 영업 거절하는 법 등 무수한 거절하는 법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거절하는 게 어려운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작가는 여자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담을 토대로 살펴보면 거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살펴보자면 거절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신이 업무를 다 하고 퇴근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칼퇴이니까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 회사원들의 비일비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조직의 비호를 받을 수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초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일이 자기한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래 쌓이게 되면 거절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왜 거절을 못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24쪽에 밑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거절해야 할 상황은 누구에게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들어오는 의뢰를 거절했다가 또다시 굶주리는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두렵고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해버리면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족과 의절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거절하면 독하고 야박한 인간이라고 욕을 먹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선 선을 긋지 않으면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속병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거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거절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작가는 자기만의 고심 끝에 거절 메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25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래서 고심 끝에 결국 거절의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 실은 나의 창작품은 아니고 번역가 선배를 보고 힌트를 얻었다. 번역가 대선배 중에서 검토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분이 있다. 출판 번역가가 출판사가 의뢰한 신작 검토서를 쓰지 않는다고 결심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일단 그 원칙을 고수하니 잘잘한 일들은 다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을 본떠서 소설과 에세이가 아니면 번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책을 의뢰하는 출판사들도 그 점을 알고 두 장르가 아니면 아예 의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출판사와 번역가 양쪽 다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할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절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원칙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나 또 거절당해서 속상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거절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을 연습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연습을 하다가 보면 쉬워질 것입니다. 한 번은 경험해야 할 것이라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 거절에 대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자신만의 거절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습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노하우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면 또 어떨까요? 그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거절 매뉴얼을 또 만들지 않을까요? 27쪽에 보시면 섣부른 지적질은 고이 넣어두기라는 제목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정말 조언일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언유 작가가 선배에게 들었다는 조언을 보게 됩니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는 언유 작가의 이야기에서 보면 지나고 보니 그동안 나한테 닥칠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는데 그랬더니 남는 게 없구나. 너는 10년 후에 네 작품을 집대성할 수 있게 맥락을 잡도록 해. 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28쪽에 보시면 중간에 10년이란 시간은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간이자 한 사람의 일생에서 그것도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30대 초중반에서 50대까지 특히 중요하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후에 살아갈 인생의 결이 달라지고 인생의 큰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내 주변에서 나의 인생에서 10년을 주기로 한번 살펴보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9쪽에 보시면 중간에 인생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10년을 먼저 내다보게 계획하라. 거기에 맞춰 네가 일할 방향을 정하란 충고는 아주 귀중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선배, 진정한 어른이라면 섣부른 지적질이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체득한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조언을 해준 사람을 누구인가 살펴보면서 본인의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쪽에 보시면 중간에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때 나는 출판사로부터 무명의 초보 번역가란 이유로 서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엄마가 한마디 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젊은 사람을 절대로 갈시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다. 물론 엄마가 나보고 나중에 성공해서 복수혈전을 벌이라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속상했던 나는 그 말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됐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더라면 나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1쪽에 보시면 밑에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주고받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스스로 체득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섣부른 조언을 듣고 상처는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진정한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 않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혹시 지적질을 하는 선배가 아닌지, 아니면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고민을 나누고 진심으로 예의를 갖춰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앞으로 내가 지적질을 하는 선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진심으로 예의를 갖춰서 조언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 지적질을 하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예를 갖추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다. 아픈 몸에서 배우다. 더 잘 실패하는 법. 어쩌면 우리는 성실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해서 마음에 와닿는 말이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어른이 되어가는 몸위를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어른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어른이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부터였나요? 법적으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나는 어른이다 라고 느꼈나요? 법적으로 이제부터 바로 어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바로 어른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오롯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스스로 어딘가에 기대는 것을 일삼아 왔으니까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나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뿐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른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나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다움을 확실히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인체로 나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안에 심어놓은 심지가 곧아서 생겼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인 것을 알고 나인 채로 나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어른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어른이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보세요. 두 번째 파트,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으니, 내가 더 많이 경험해봤으니,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은 과연 누가 부여한 것인가? 에서 어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파트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막말, 듣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우아한 부와 천박한 부, 무례함에 대처하기, 페트 폭력도 필요해, 어른보다 강한 아이들,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서로의 행복을 인질로 잡지 말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76쪽에 보시면 우아한 부와 천박한 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본성이 얼굴을 내민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여유는 어떤 것일까요?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과연 나는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77쪽에 보시면 로또로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무척 궁금해졌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너에게 뭘 사줄게. 내가 부자만 되면 이러저러한 선행을 베풀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자신만만하게 선보인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런 부를 가지게 되면 그럴 수 있을까? 로또 같은 횡재를 맞아서가 아니라 검근전략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다 해도 그럴 수 있을까? 운 좋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운때가 잘 맞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다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돈이 호령하는 현대사회에서 가난이란 인간관계에서 사람 구실을 잘 할 수 있는 화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저절로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걸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부자 언니 2명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타인과 나누는 마음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고 또 한 언니는 대단한 재력가지만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운 좋게 만나 정이 든 2언니를 통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돈은 저렇게 써야 하구나 하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보면 돈이 나쁘고 돈이 요물이고 돈이 사람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라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생각한 만큼 사람에게 큰 위력을 떨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2언니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쪽에 보시면 중간에 인생이란 것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도 크게 보면 결국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복을 지은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베풀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보여줘야 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과연 나는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은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쪽 팩트 폭력도 필요해에서 존 맥스웰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에서 보면 현실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현실이 당신과 맞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현실에 맞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은 이슬로서 나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른. 과연 나는 그런 어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2번째 에세이 번역집에서 역자 후기를 써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역자 후기를 처음 쓰다 보니까 후기를 쓴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말로서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한 선배만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순간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그 이후로 자신이 역자 후기를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으로 후배가 자기에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전에 자기 경험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후배가 듣기 좋은 말로 해줄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때 받았던 선배를 떠올리면서 조금 소심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늘어놓기보다는 후배에게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단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후배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글을 쓰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3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책에서 힘들더라도 변화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팩트를 봐야 한다. 과학적인 의도로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제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대책 없는 위로보다는 훨씬 강한 힘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결국 팩트로 조언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요즘처럼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위로와 공감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됐다. 하지만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때로는 위로와 공감이 앞서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후배들, 젊은이들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비위를 맞추겠다고 좋은 말만 하는 어른보다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직언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가끔은 그런 어른도 필요하다. 과연 나는 여기에서 어떤 어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언을 하는 어른인지 아니면 꼰대인지. 근데 우리가 보통 꼰대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21세기에서 적절한 상식이나 매너를 갖추지 못한 채 조직이나 사회의 위계 구조에 기대어서 타인, 특히 학업자나 초심에게 불리한 요구를 강제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꼰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저 철없는 젊은이들 앞에서 멋진 어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가 불적절한 매너나 잘못된 상식과 만났을 때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된다는 거죠. 결국 꼰대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원치 않는 비난을 날리는 꼰대가 되지 말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후배들에게 진심을 다하여서 직언할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114쪽에 서로의 행복을 인질로 잡지 말자에서 권여선의 단편집 안녕 주정뱅이 중에서 이모라는 단편을 통해서 가족의 희생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는 이모의 신선한 삶과 막내 아들 살리자고 맏딸의 일생을 희생시킨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소설이니까 다분히 과장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가난한 집 자식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은 꼭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족이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드라마상으로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이란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순서를 정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명의 혼자서 완전하게 해서 가족은 가장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면서 가족은 무조건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교리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지옥을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혹여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서로의 행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19쪽에 보면 아무리 끈끈한 가족이라 해도 자기 행복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자. 부모가 먼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아이는 알아서 자신이 성장할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은 부모가 아이에게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알아서 성장할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행복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도 잘 읽어보시고 어른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파트에서 어른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어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실하다, 노력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자신을 어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기쁨을 찾고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경험이나 몰두한 경험 없이 그냥 어른이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른답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그 모습에서 성실함과 노력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른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찾아오면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말고 기다려주자. 처마 밑에 같이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처럼 슬픔이 지나가길 기다려주자. 이것처럼 어른으로서 어떤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의 소제목은 말로 때리고 말로 살리는 인생에 변명하지 마. 유한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른의 속도, 아이의 속도. 책이란 묵묵한 친구가 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슬픔을 떠나보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129쪽에 보시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마다 유코의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해서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변명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에 대한 변명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정함으로써 오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가의 할머니는 네가 저지른 짓은 잘못이고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역시 네 잘못이다. 그럴 때에는 주저리 변명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가끔은 나도 어쩌지 못할 일도 있는 법인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어느 선에 이르면 변명하지 않게 되고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태도로 그 책임을 다하느냐가 어떤 어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중간에 하지현의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는 게 힘든 요즘 사람들은 위로와 힐링을 원하고 서로 다독여 주길 바라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만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변화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팩트를 봐야만 한다. 자, 이를 정신분석에서는 직면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현실이고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진실을 직면한다면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으로 점철한다면 과연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경험을 해야 그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모든 것이 표가 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힘을 키워나갔다면 결국 변명하지 않고 함께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옆에서 같이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9쪽에 어른의 속도, 아이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리 히로시의 기시마 선생의 조용한 세계에서 나는 그를 늦게 깨우친 탓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싫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부모님께 비밀로 했다. 싫은 것을 참으면 어른들은 안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마다 잘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각자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고, 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옆집 아이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교를 받는 아이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52쪽에 보시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빨간머리 앤을선 루시모드 몽골메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다. 빨간머리 앤 자체였던 그녀의 유년기에 내 마음을 이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몽고메리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에 구두를 신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다른 아이들은 다 맨발이었다. 어린 마음에 그녀는 구두를 신는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신발이 매우 싫었다. 그러다가 아이들과 서서히 가까워진 몇 달 후에 한 아이가 그랬다고 한다. 난 네 신발이 그렇게 부러웠어. 빨간 구두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몽고메리는 이 말에 깜짝 놀랐다. 자기는 남들과 다르게 구두를 신은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구두를 부러워했다니. 대다수의 어른들은 한창 민감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눈에 띄는 차이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비교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비교는 다르다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 성적이 좋은가, 누구 집이 잘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딱지치기를 잘하는가, 누가 구슬치기를 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른들이 바라보는 속도와 아이들이 바라보는 속도는 당연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이라면 이러한 다름을 옆에서 지켜보고 인정해줘야 하는 게 진정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4쪽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나이 들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있었다. 늙는 것도 자라는 것도 그만의 속도와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어렸을 때 어른들은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커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란 쉽지 않다. 어른보다 몸이 작고 생각과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어른일진데 정작
그 방면으로 서툴렀던 내가 운 좋게 딸에게서 배우고 있다.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작가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가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냥 어른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시절에 자기가 누려야 할 부분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을 충분히 누리고 성장하였는지, 반대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줬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보다 생각과 경험이 적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어른이 된다면,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어른이 된다면, 정말 주변에서 원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다려준다는 것은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지, 나중에 가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맞춰서 기다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8쪽에 슬픔을 떠나보내는 법에서 김해남은 슬픔은 머물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조차 슬픔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어쩌면 머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이 흘러가는 동안 이렇게 슬퍼하는 이를 위해서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상실과 애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죄책감과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망, 분노, 그리고 어느 순간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으로 인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때에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기다려준다면 슬픔이 조금씩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슬픔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의 착한 딸, 동생을 돌보는 누나, 주변으로부터 정말 착하구나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느낄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하늘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원망, 분노, 어느 순간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을 향해서 욕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 동생이 너무너무 미웠으니까는요. 엄마와 조카,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 그대로 조금씩 옅어지고 잦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라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차를 마셔주고 토닥여주고 안아주면서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처마 밑에 같이 서서 비를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슬픔이 지나가길 같이 기다려주는 어른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슬픔이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옆에서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어른이 없어서 조금 더 힘들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저는 이런 슬픔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기다려주는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다른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잘 읽어보시고 나는 어른으로서 어떤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함께 있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의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여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그와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고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느냐가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렇게 진정한 어른이 필요할 때가 언제였나요? 살아가면서 나는 언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봐 주세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이 아닌 미래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때가 되면 또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다른 이유가 생길 거야. 행복하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의 소제목은 취향은 내가 내는 목소리, 자기만의 지도를 만드는 여행, 우리 지금 당장 행복하자, 나이 먹는 것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 그냥 들어줄 것, 시간이 가져다 준 위로, 약속의 의미, 어른의 태도, 느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입니다. 198쪽에 나이 먹는 것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에서 요시모토 바나나가 어른이 된다는 건 중에서 저는 아줌마가 되면 멋도 안 부리고 몸매도 망가지고 뻔뻔해지고 목소리는 커지고 호피무늬 옷 같은 거나 입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더군요.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아줌마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했는데 지금 저 아줌마란 말이에요. 나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요. 역시 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쪽에 보시면 젊었을 때는 나를 잘 몰라서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세상은 진정한 나를 찾아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야무지게 살아보라고 다그치는데 정작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대체 있긴 한지 몰랐다. 모르니 날 제대로 굳건하게 세울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남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비바람에 온몸을 비트는 플라타너스 잎처럼 사정없이 흔들렸다.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대학 동기, 고향 친구, 사회에서 만난 직장 동기들과 끝없이 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나는 더 초라해져 갔다. 나의 20대에서 30대까지는 그야말로 비교와 자학과 낮은 자존감과 불안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나로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지난 시절에 대한 아쉬움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 역시 나이 먹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쪽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젊었을 때 뭘 몰라서 고수하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많이 버리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가 이런 말을 했다. 젊었을 때가 유연하다는 것은 거짓말. 젊을수록 머리는 굳어있고 억측이 심하고 고정관념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이 점차 풀어져 유연하게 되는 것은 나이를 먹은 덕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떤가요? 나이를 먹어서 불편한가요? 아니면 편해졌나요? 삶에 대한 연륜이 쌓이면서 지식에 얽매여서 흑백 논리를 따지고 무엇이든 자신감이 넘치는 정말 빠릿빠릿했던 젊은 시절, 그 시절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를 먹었다 해가지고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정말 좋은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3쪽 어른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나의 주변에는 본받고 싶은 어른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어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유년기의 가정 환경이나 집안 분위기가 그 사람의 일생을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나카야마 시치리의 말처럼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요. 작가는 본받고 싶은 어른의 태도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엄마라고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기술도 없지만 엄마가 조건이 좋은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함입니다. 대충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였고 그런 모습을 인정받았기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일단 하게 되면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에서 작가는 일을 하는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이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잘 알고 지내는 언니들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 언니들은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항상 경우 바르며 매사를 상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 언니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그 반말이라도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의를 갖추고 마음 씀씀이를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른이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혹여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쳐 나가면서 나를 본받고 싶은 어른으로 만들어 간다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230쪽에 보시면 느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해서
우에노 지즈코는 사람을 사귀는 것은 거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거의 인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와는 식탁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작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1쪽에 보면 한 번 만났는데도 어쩐지 느낌이 좋고 인품의 깊이가 있으며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따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더럭 짜증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혹시라도 다시 보자고 할까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다. 가끔은 만남 자체가 불쾌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기분 좋은 사람도 있다. 그 중에서도 느낌이 좋아서 다시 만나고 싶어 인연이 이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의는 나이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격을 갖춰서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존댓말만 한다 해가지고 예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존댓말을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사람, 어디에 존댓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격을 갖춰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셈의 미학을 잘 실천하는 사람과 관계가 오래 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에서 셈이라는 것은 굳이 장부에 적어 놓지 않더라도 마음에 새겨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선배가 비싼 밥을 샀다면 가끔은 커피 한 잔 정도는 후배가 사는 이런 미덕을 발휘해야지만이 그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관리가 잘 된 멋있는 어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고 닮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눈빛이 맑고 형형한 사람, 타인을 만날 때 깨끗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올 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욕망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그런 삶 자체가 맑은 안색과 눈빛이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남을 배려한다? 아니면 예의를 갖춘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이 괜찮을까? 믿어도 될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예의도 갖추면서 배려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왕이면 느낌이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세상을 경험하였다고, 세상의 이치를 온몸으로 터득하였다고 해서 어떤 면에선 좋은 느낌을 주는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세상을 경험하였고 세상의 이치를 온몸으로 터득해서 그것을 토대로 주변에 좋은 느낌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른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하기보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듣는다면 아마 상대방은 더 행복하게 생각하고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느낌이 좋은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번째 파트에서는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주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네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이야기들도 다 잘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짧게 말하고 대묻지 않고 어린애처럼 사소한 말투에도 서운해하지 않고 한 번 더 귀담아 듣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쉽게 오해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하는 말을 돌려서 생각하고 되묻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기다려주면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믿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그냥 뒤돌아서서 웃고 보채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신성훈의 노래 사랑,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적는 시간입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과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 자, 지금까지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점에서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아우 이런 점도 불편해. 나이가 들어보니 이런 점은 정말 좋아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봐 주세요. 어, 이렇게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다독다독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사실 다독다독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차졌으니까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를 무사히 넘겨서 다시 만날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